7천만 원을 준비해라. 아이는 살아있다. 1991년 한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9살 이형우 군이 사라진 지 하루 만에 걸려온 첫 번째 협박 전화였습니다. 그로부터 43일 동안 범인은 50여 차례나 전화를 걸고 7차례의 메모를 남기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첫날 밤에 죽어 있었습니다. 43일간 이어진 지독한 거짓말,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의 몸값을 요구한 냉혹한 범인. 경찰의 수차례 검거 작전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아버지는 서울 곳곳을 뛰어다니며 범인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양화대교 철제박스에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범인은 유가족을 농락했습니다. 1991년 3월 13일 한강공원 잠실지구 배수로에서 이형우 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유괴 당일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범인은 이미 죽은 아이를 살아있다고 속이며 13일간 부모를 속여온 것입니다. 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성문 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까지 나타났습니다. 생모의 사촌동생 A씨, 음성 분석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 2006년 1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43일간의 악몽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1991년 1월 29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한 평범한 가정에 찾아온 악몽의 시작점으로 말입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범죄사의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유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9살 이형우 군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91년 1월 29일 화요일, 서울은 추운 겨울 날씨였습니다. 이형우 군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돌아와 집 근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9살 남자아이에게 놀이터는 온 세상이었고 그날도 해가 질 때까지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우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6시경, 이형우 군은 놀이터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까지는 불과 200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평소라면 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죠. 하지만 형우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200m 구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형우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은 여기서 끊어집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형우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약속 시간을 잘 지키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놀이터로 달려가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이들은 형우가 이미 집에 간다고 했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공포로 바뀌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형우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다음 날인 1월 30일 새벽, 아직도 형우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이유실 씨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7천만 원을 준비해라. 첫 번째 협박 전화는 약 2분간 지속됐습니다. 범인은 놀랍도록 침착했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치밀했습니다. 아이는 살아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 7천만 원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전화를 끊은 후 이유실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것이 43일간 이어질 악몽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7천만 원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1991년 기준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이유실 씨는 곧바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친지들에게 돈을 빌리며 범인이 요구한 금액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마음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과연 돈을 주면 형우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틀 후인 2월 1일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지시였습니다. 돈을 준비했나? 내일 오후 2시에 김포공항 주차장으로 와라. 혼자 오고 경찰을 부르면 아이는 죽는다. 범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이유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래 약속이 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유괴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순간 범인을 검거한다는 기본적인 수사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이들이 상대하는 범인은 예상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밀했습니다. 경찰의 모든 수사 기법을 이미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범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토록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걸까요? 2월 2일 오후 2시 김포공항 주차장. 이유실 씨는 7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었지만 그는 혼자인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분, 1시간, 그리고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이 있는 게 보인다. 오늘은 취소다. 내일 다시 연락하겠다. 첫 번째 거래 실패 후 범인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경찰 역시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만만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편에서는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와 범인을 잡으려는 경찰이, 다른 한편에서는 치밀하고 교활한 유괴범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9살 이영호 군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거래 실패, 이틀 후인 2월 5일 범인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했지? 그래도 돈은 받아야겠다. 범인은 이유실 씨를 강남역 근처로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직접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며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경찰의 잠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월 7일 밤 10시 세 번째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이 더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잠실 롯데월드 정문 앞으로 나와라. 돈은 검은 가방에 넣어서 들고 와. 경찰은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월드는 사람이 많아 잠복하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인 역시 그것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2월 8일 오후 2시 이유실 씨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경찰들은 곳곳에 잠복해 있었고 무전으로 상황을 계속 보고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록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너무 많다. 장소를 바꾼다. 지금 당장 영등 포구청역으로 와라. 범인은 처음부터 잠실을 함정으로 이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등 포구청역으로 향하는 이유실 씨. 하지만 그곳에서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전화가 울렸고 이번에는 구로역으로 가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범인은 이유실 씨를 서울 곳곳으로 불러다니며 경찰을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를 체스판 삼아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유실 씨는 지쳐갔지만 아들을 위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월 10일 범인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랜저에 카폰을 달아라. 그래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 당시 카폰은 매우 비싸고 희귀한 통신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유실 씨는 주저하지 않고 설치했습니다. 범인은 이제 이유실 씨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카폰이 설치된 첫날 밤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진짜 거래를 시작하자. 내일 새벽 4시 김포공항 주차장으로 와라. 돈은 7천만 원 모두 준비해서. 새벽 4시는 공항이 가장 한산한 시간대였습니다. 범인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2월 11일 새벽 4시 김포공항 주차장. 이유실 씨는 7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경찰들은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며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한 남성이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나타난 것일까요? 하지만 그 남성은 그냥 자신의 차를 찾아 떠났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다시 카폰이 울렸습니다. 경찰들이 또 왔구나. 이번에도 실패다. 범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음에는 혼자 와. 경찰 없이. 전화는 끊어졌고 이유실 씨는 텅 빈 주차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 번째 거래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월 13일 범인이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혼자 와야 한다. 경찰이 따라오면 아이는 죽는다. 협박의 강도가 더욱 세졌습니다. 경찰과 이유실 씨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정말 혼자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몰래라도 따라갈 것인가. 결국 경찰은 최대한 거리를 두고 미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눈을 속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네 번째 거래가 시도되었습니다. 장소는 양화대교 아래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지시받은 대로 철제 박스 안에 돈을 넣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들이 훨씬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한 남성이 철제 박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 남성은 박스 근처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돌아갔습니다.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30분 후 하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경찰이 왔다. 이번에도 못 믿겠다. 범인은 어디선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경찰들은 주변을 샅샅이 살폈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거래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2월 16일 5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욱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계속 경찰이 따라다니면 정말 아이를 죽인다. 마지막 기회다. 이유실 씨는 경찰에게 간청했습니다. 정말 혼자 가게 해달라고. 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하지만 경찰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월 18일 밤 11시 5번째 거래가 시도되었습니다. 이번 장소는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유실 씨의 그랜저 트렁크에 형사 한 명이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범인이 나타나면 트렁크에서 나와 체포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기다리던 중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이유실 씨의 채 접근했습니다. 트렁크 안의 형사는 긴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범인이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트렁크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트렁크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들켰습니다. 범인은 트렁크 안에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트렁크에 누가 숨어 있지? 범인은 비웃듯 말하더니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트렁크 잠복 작전이 완전히 들통난 것입니다. 30분 후 카폰이 울렸습니다. 역시 믿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범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범인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의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잠복작전 실패 이후 범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찰들이 숨어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나를 바보로 아나? 전화 속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이제 경찰의 존재를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은 곧 더욱 교묘한 게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유실 씨는 전화를 받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범인이 경찰을 의식하면서 아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범인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엔 혼자 와야 한다.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거래는 없다. 범인은 이유실 씨에게 새로운 장소를 지시했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이었습니다. 30분 안에 와서 주차장 3층에서 대기하라는 것이 범인의 명령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작전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경찰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지시받은 시간에 정확히 마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3층 주차장은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고 몇 대의 차량만이 듬성듬성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하폰이 울렸습니다. 지금 3층에 있나? 차에서 내려서 걸어다녀? 범인은 이유실 씨에게 주차장을 걸어다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잠복한 경찰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떨리는 다리로 어두운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그 기둥 뒤에 뭔가 있지 않나? 범인의 날카로운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기둥 뒤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멀리서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 주차장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역시 혼자 오지 않았군. 약속을 어겼으니 오늘은 거래가 없다. 범인은 차갑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의 두 번째 잠복 작전도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유실 씨는 무력감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연달된 잠복 작전 실패로 경찰 내부에서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이 너무 영리하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의견과 더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유괴 발생 후 2주가 넘게 지났고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범인은 형우의 안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오직 돈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범인의 세 번째 전화는 이틀 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경찰 없이 혼자만 와야 한다. 범인이 지정한 새로운 장소는 양화대교 북단 근처였습니다. 다리 및 철제 박스 안에 돈을 넣어두고 가라는 것이 이번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또다시 몰래 추적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지시에 따라 이유실 씨는 7천만 원이 든 가방을 철제 박스에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아들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돈을 넣었으니 이제 형우를 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범인은 확인 후에 연락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유실 씨가 그 자리를 떠난 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철제 박스에 접근했습니다. 멀리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은 숨을 죽이며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제 박스에 접근한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그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사람을 체포하려는 순간 갑자기 카폰이 울렸습니다. 경찰들이 또 숨어있네? 역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범인은 이번에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체포된 사람은 단순히 돈을 받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부탁을 받았을 뿐 범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인의 치밀함은 경찰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연속된 실패에 이유실 씨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음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매일 울기만 했고 집안 분위기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형우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라며 자책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만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또다시 범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다시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야. 범인의 목소리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 범인이 지정한 장소는 김포공항 주차장이었습니다. 공항 장기주차장 3구역 19번 기둥 뒤에 돈을 놓고 가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절대 들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더욱 정교한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번의 실패를 경험한 터라 모든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유실 씨는 이번에야말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정된 17번 기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7천만 원이 든 돈 가방을 기둥 뒤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때 카폰이 울렸습니다. 돈을 놓았나? 이제 차로 돌아가서 30분 동안 기다려라. 범인은 이번에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변을 관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실 씨는 차 안에서 시계를 보며 30분이 마치 30시간처럼 느껴지는 긴장감을 견뎠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범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돈은 잘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들이 숨어있는 게 보이더군. 범인의 말에 이유실 씨는 절망했습니다. 분명 이번에는 경찰이 더 멀리서 더 조심스럽게 잠복했는데도 들킨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속일 건가? 진짜 아들을 구하고 싶다면 혼자서 해야 한다. 범인은 경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돈만 가져가고 아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의 실패 이후 수사진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범인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잠복을 알아채는 걸까? 수사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범인이 공항이나 다리 근처에 사전 답사를 여러 번 했을 가능성, 혹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범인이 극도로 신중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라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인물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벌써 유괴 발생 후 3주가 지났습니다. 범인과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정작 형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 있는 거죠? 아들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라는 이유실 씨의 간곡한 부탁에도 범인은 아이는 괜찮다. 돈만 제대로 주면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아이가 살아있다는 확신도 줄 수 없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점점 더 큰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범인의 통화 패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 2-3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점점 더 단조로워졌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만남 약속은 잡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변화된 패턴을 주목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범인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경찰은 새로운 추적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범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서울 시내 주요 공중전화 부스 주변에 잠복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공중전화들을 중점적으로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매번 다른 지역에서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 시간도
3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경찰의 수사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실 씨, 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2월 19일 범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이유실 씨가 언제 만날 것인지 확실히 말해달라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범인은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섬뜩한 의미였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를 두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한 것이었으니까요. 통화가 끝난 후 이유실 씨는 무력감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유괴 발생 3주째가 지나도록 범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기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사본부 회의에서는 연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이 너무 신중하다. 우리 수사망에 구멍이 있는 것 같다. 혹시 내부 정보가 새고 있는 건 아닌가 등의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즉 아이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수사는 살아있는 아이를 구출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월 22일 드디어 범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양화대교 북단 아래 철제 박스에 돈을 넣어두세요. 이유실 씨는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럼 형호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범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확인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절대 경찰과 함께 오지 마세요. 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과 이유실 씨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경찰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잠복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양화대교 일대에 10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으로 변장한 잠복 요원들이 주변 상가, 버스 정류장, 산책로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망원경을 든 요원들은 주변 고층 건물에 숨었고 잠수 요원들까지 한강에 대기시켰습니다. 이유실 씨의 그랜저에는 추적 장치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충만했습니다. 2월 23일 오후 1시 30분 이유실 씨는 7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양화대교로 향했습니다. 뒤따르는 수십 대의 잠복 차량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미행했습니다. 다리 위에 도착한 이유실 씨는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였지만 어느 것이 경찰이고 어느 것이 범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과 바꿔 아들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이유실 씨는 지시받은 철제 박스에 가방을 내었습니다. 주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 낚시꾼들, 운동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경찰 잠복 요원들이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차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이유실 씨의 카폰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네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범인은 경찰의 잠복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래 시도가 실패한 후 범인의 태도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가 오지 않았고 경찰과 이유실 씨 가족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범인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아이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수사본부에서는 잠복 작전의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투입하면 오히려 들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범인은 경찰의 개입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월 1일 3일절 아침에 범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경찰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혼자 오세요. 김포공항 장기주차장 3층, 기둥번호 조골번 옆에 돈을 두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오후 6시에 두고 정확히 30분 후에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유실 씨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그냥 만나서 직접 거래하자고 제안했지만 범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김포공항은 당시 국내외 항공편이 모두 드나드는 국내 유일의 국제공항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범인이 숨기에도 경찰이 잠복하기에도 복잡한 장소였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들과 협조하여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주차장 내부 구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30여 명의 정예 요원만을 선별하여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이라는 특성상 외국인이나 항공사 직원으로 변장하기도 쉬웠습니다. 3월 1일 오후 5시 30분 이유실 씨는 김포공항 장기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기둥 45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곳곳에는 자연스럽게 배치된 잠복 요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은밀했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한 요원,
택시기사로 변장한 요원, 심지어 연인으로 위장한 남녀 요원도 있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기둥 뒤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이유실 씨는 지시대로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잠복요원들은 그대로 남아 가방 주변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기둥 4피큐글번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잠복조 팀장은 무정의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타겟 발견, 모든 팀 대기. 드디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가방을 발견하고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남성은 약 10분간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가갔습니다. 잠복요원들은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지금이다. 팀장의 신호와 함께 사방에서 경찰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경찰이다. 꼼짝마. 하지만 체포된 남성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가방을 발견한 일반인이었고 신분 확인 결과 유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어디선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두 번째 작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인 3월 3일, 범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경찰과 함께 다니십니까?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실 씨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모릅니다. 혼자 갔습니다. 제발 형오마는 하지만 범인은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이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경찰이 나타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협박의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점에서 형오는 이미 한 달 넘게 차가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진은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두 번의 거래 시도 모두 실패했고 범인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정보가 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혹들이 수사진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수사가 살아있는 아이를 구출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벌어지는 이 추격전은 애초부터 허상이었습니다. 범인만이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월 중순 범인은 세 번째 협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더욱 치밀하게 정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잠실 롯데월드 앞 지하철 출구로 와라. 돈을 들고. 범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큰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실패를 통해 경찰의 수사 방식을 어느 정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이유실 씨는 또다시 가방에 돈을 챙겨 넣으며 아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더욱 정교한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잠실역 주변 모든 출구에 수사관들을 배치하고 인근 상가와 건물 옥상에도 감시 요원들을 숨겨놓았습니다. 무정히 주파수도 점검하고 추격 차량도 여러 대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유실 씨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범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추위에 떨며 2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경찰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지만 의심스러운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범인은 또다시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범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왜 경찰을 데려왔냐? 약속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범인은 경찰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사진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범인이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경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네 번째 지시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이번엔 혼자 와야 한다. 한남대교 밑 둔치로 와라. 오후 3시 정각에. 범인은 이번엔 대낮 시간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많은 시간대에 거래를 시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구할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원거리 감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망원경을 이용해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일반 시민으로 위장한 수사관들을 한강 둔치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조깅을 하는 사람, 낚시를 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사람 모두가 범인을 잡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모든 수사관들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한강 둔치에 나타난 것은 한 명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그 아이는 이유실 씨에게 다가와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쪽지에는 새로운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의도 63빌딩 지하주차장으로 가라. 20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거래는 없다. 범인은 또다시 장소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쪽지를 건네주고는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유실 씨는 급하게 차를 몰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남동에서 여의도까지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진도 급하게 이동해야 했지만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으로 인해 포위망을 다시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이런 상황까지 모두 계산해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63빌딩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이유실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쪽지였습니다. 주차장 기둥에 테이프로 붙여진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너무 많다. 오늘은 취소한다. 내일 다시 연락하겠다. 범인은 경찰의 추적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또다시 허탕을 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진은 심각한 내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4번의 거래 시도가 모두 실패했고 범인은 매번 경찰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부에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수사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가 수사진 내부에서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팀워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월 말 범인은 더욱 대담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네가 직접 운전해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연결해둬라.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지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경찰의 추적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카폰을 켠 채 범인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들었습니다. 지금 강남대로로 나와라. 천천히 운전해라. 범인의 지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범인이 시키는 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우회전해라. 신호등에서 멈춰라. 다시 직진해라. 범인은 마치 이유실 씨의 차를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30분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인의 지시에 따랐지만 결국 오늘은 여기서 끝이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도 이유실 씨를 미행하려 했지만 범인의 예측 불가능한 경로 변경 때문에 계속해서 놓쳤습니다. 범인은 경찰 수사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정의 통신의 지연 시간, 추적 차량의 배치 패턴, 수사관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 넣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치 수사 기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3월에 들어서자 범인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 시간이 길어지고 이유실 씨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7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1억을 준비해라. 그리고 외제차도 한 대 더 준비해야 한다. 범인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갔지만 정작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실 씨는 이미 빚을 내어 돈을 마련한 상태였는데 추가 요구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43일째가 되던 3월 13일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4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울려댔던 전화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유실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렸지만 종일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강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잠실 한강공원 배수로에서 작은 시신 하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잠실 한강공원 배수로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43일 전 사라진 9살 이형호 군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채 차가운 물속에 떠 있었습니다. 43일간 온 가족이 기다렸던 아이와의 재회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유실 씨는 병원 연관실에서 아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43일 동안 살아있다고 믿었던 아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형호야, 아빠가 왔다 라고 중얼거리며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43일간의 악몽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쌓이는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범인이 아이의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사망 시점이었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와 각종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이형호 군은 유괴된 당일인 1월 29일, 늦어도 그 다음 날에 이미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범인은 아이를 죽인 후 43일간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이미 숨진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아빠 살려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유가족을 농락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이호실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43일간 아이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첫날부터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범인과 나눈 모든 통화가 거짓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살려달라는 목소리,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내가 43일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뛰어다녔던 것인가? 라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경찰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3일간 범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이미 죽은 아이의 시신을 찾는 수사였던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3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왜 이미 죽은 아이의 몸값을 요구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살려둘 계획이었지만 실수로 죽게 되자 이미 저지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계속 연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아이를 죽일 계획이었지만 의심을 피하기 위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꾸몄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범인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3일간의 치밀한 협박 전화와 경찰을 피해 다니는 교묘한 수법을 보면 범인은 충분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실종자 구출이 아닌 살인사건 수사가 되었습니다. 범인이 아이를 어디서 죽였는지, 43일간 시신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언제 한강에 버렸는지가 새로운 수사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4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잠실 한강공원 배수로 주변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범인이 언제 시신을 이곳에 버렸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CCTV도 없던 시절 목격자를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과 한강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한편 이형호 군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43일간의 기다림 끝에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은 처참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우실 씨는 내가 범인의 목소리를 더 정확히 기억했다면, 경찰과 더 잘 협조했다면 하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수사진들도 43일간의 실패를 되돌아보며 뼈아픈 반성을 했습니다. 트렁크 잠복 작전이 들킨 것, 무전 혼선으로 범인을 놓친 것, 협박 전화 추적에 실패한 것 등 여러 차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것을 의심했다면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 역사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유괴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생존을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 범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협박 전화 추적 기술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1991년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범인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43일간 수십 차례 통화했지만 목소리 분석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이영호 군 가족의 주변 인물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 명의 인물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수사팀이 주목한 인물은 이영호 군 생모의 사촌동생 A씨였습니다. A씨는 형호 가족의 경제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과거 집안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해 형호와도 면식이 있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A씨가 사건 발생 당시 명확한 알리바이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형호 아버지 이유실 씨의 직업과 수입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가족들의 일상 패턴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협박 전화에서 보여준 가족 내부 정보와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수사진은 이번엔 확실한 용의자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목소리와 범인의 협박 전화, 음성을 대조하는 성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최첨단 음성 분석 장비를 동원해 주파수, 억양, 발음 패턴까지 세밀하게 비교 분석했습니다. 43일간 수십 차례 통화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을 드디어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사진과 유가족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성문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의 목소리와 범인의 협박 전화 음성이 높은 일치율을 보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음성이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진은 마침내 43일간 이형호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A씨에 대한 압박 수사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왜 형호를 해치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성문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결정적 물증은 부족했습니다. 협박 전화를 걸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유괴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한번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수사진은 A씨의 행적을 더욱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1월 29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3월 13일까지 A씨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하루하루 확인해 나갔습니다. 협박 전화가 걸린 시간대에 A씨 위치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1991년 당시의 수사 기법으로는 완벽한 알리바이 확인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성문 분석의 정확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1991년 당시 성문 분석 기술은 현재만큼 정교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협박 전화 음성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변조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확실해 보였던 단서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집중 수사에도 불구하고 A씨를 범인으로 확정할 결정적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성문 분석 결과만으로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여겨졌던 A씨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A씨 수사가 무산되면서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혹시 놓친 다른 용의자는 없는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재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단서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려졌고 물증도 부족했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범인의 목소리 특징과 수법을 언론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43일간 50여 차례의 전화와 7차례의 메모로 협박 전화를 건 남성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수바의 전단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초동수사 실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트렁크 잠복이 발각된 것, 무전 혼선으로 범인을 놓친 것, 성급한 작전으로 범인에게 경계심을 준 것까지. 만약 초동 수사가 완벽했다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43일간 계속된 기회를 결국 모두 놓쳐버린 것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습니다. 수사진은 사건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을 동원해 범인의 심리 상태와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43일간의 협박 전화 내용을 토대로 범인의 성격과 생활 환경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구체적인 용의자 특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끝까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새로운 진전은 없었습니다. 수사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지만 차가운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형호 군을 유괴하고 살해한 뒤 43일간 이미 죽은 아이의 몸값을 요구한 그 잔혹한 범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했지만 이 사건에는 더 이상 분석할 물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도입되었지만 당시 보관된 증거물로는 새로운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 해결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입니다. 2006년 1월 28일 이형호 유괴 살인사건 발생 15년째 되는 날이
바로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지나면 설령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진과 유가족에게는 절망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2005년 공소시효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년. 경찰은 마지막 총력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모든 증거를 재검토하고 놓쳤던 단서들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갔고 범인의 흔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생모의 사촌동생 A씨에 대한 수사도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우실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15년간 그를 괴롭혔던 그 목소리의 주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형호의 영혼은 언제쯤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2006년 1월 27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전국의 언론이 이 사건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내일이면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된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느냐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28일 오후 11시 59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만료됐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설령 범인을 찾아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범인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정의는 이렇게 시간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이후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수사 중단이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43일간 울려댔던 그 목소리의 주인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해갔습니다. 9살 형호가 죽어간 그날부터 정확히 15년째 되는 날, 범인에게는 완전한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었습니다. 영화는 범인의 치밀하고 냉혹한 범행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43일간 이미 죽은 아이의 몸값을 요구하며 유가족을 농락한 범인의 모습이 스크린에 재현됐습니다. 관객들은 분노와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충격이었습니다. 영화는 흥행에도 성공했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범인 추리 게시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탐정이 되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는 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돈 전달 현장에서 범인을 놓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트렁크 잠복이 들키지 않았다면, 무전 혼선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찰도 이 사건을 평생의 한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생모의 사촌동생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문 분석에서 99%의 일치율을 보였지만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범인이었는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인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만약 그가 진범이라면 지금도 어디선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공소시효 만료 이후 아버지 이우실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호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범인에 대한 분노보다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초동 수사의 중요성, 첨단 수사 기법의 필요성, 그리고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논의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형호 사건이 그 논의의 중요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한 아이의 죽음이 사회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사건 발생 33년이 흘렀습니다. 9살이었던 형호는 지금 42세가 되었을 나이입니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1991년 1월 29일 그날 밤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만약 범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 60대 후반이나 70대 정도일 것입니다.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혹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왔을까요? 그렇다면 자신의 자녀가 9살이 되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이영호 사건은 단순한 유괴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절망이었고 수사 당국의 한계였으며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낸 거울이었습니다. 43일간 울려댔던 그 목소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법적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형호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2006년 1월 28일 법정에서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단 4글자로 15년간의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형호 군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법정에 울려 퍼진 것은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절규였습니다. 이우실 씨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기분이었다. 법이 우리를 포기한 것 같았다. 1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찾기 위해 뛰어다녔던 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범인은 이제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 범죄가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수사관들은 범인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실마리가 나올 것이라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당시 확보했던 물적 증거들을 재분석하는 작업도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슷한 유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형호 사건이 다시 언급되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한국 유괴 범죄사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유괴 사건 대응 매뉴얼이 대폭 개선되었고 소동 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형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네티즌들이 직접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증거들을 재분석하고 새로운 가설들을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당시 놓쳤던 단서들을 새롭게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미제 사건 해결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범인의 심리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43일간의 협박 전화 패턴을 분석하며 범인의 성격과 생활 패턴을 추론해냈습니다. 극도로 계획적이면서도 잔인한 성격, 피해자 가족과의 개인적 연관성, 경찰 수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 등이 주요 특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사 방향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우실 씨 가족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호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후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가족들은 하나둘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이우실 씨는 201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밤에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43일간의 악몽은 여전히 그들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2016년 사건 발생 25주년을 맞아 한 방송사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과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며 사건을 재조명한 이 프로그램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프로그램 방영 후 제보 전화가 쇄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단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세대가 성인이 되어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형호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 부모님이 갑자기 과보호하게 되었던 이유를 이제 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의 트라우마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분기점이었습니다. 2009년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청에서 미제 사건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이형호 사건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최신 DNA 분석 기법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동원해 당시 증거들을 재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진실 규명만이라도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기억은 흐려졌으며 물적 증거들도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대중문화 속에서도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2007년 영화 그놈 목소리 이후에도 여러 드라마와 소설의 소재가 되었고 범죄 다큐멘터리의 단골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조명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범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2021년 사건 발생 3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유실 씨는 이미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범인을 찾아 복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형호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았는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알고 싶다. 30년간의 분노와 원망이 체념과 슬픔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사건 발생으로부터 33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형호가 살아있었다면 이제 42의 중년이 되어 있을 나이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나이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 되었고 CCTV는 거리 곳곳에 설치되었으며 GPS 추적 시스템은 일상화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악한 마음과 그로 인한 고통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절망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형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범죄는 단순히 법적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생명의 존엄성과 가족의 사랑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형호 군의 아버지 이유실 씨는 사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43일 동안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43일 동안 그는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잔혹한 진실 앞에서 한 아버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과연 경찰의 초동 수사는 적절했는가? 기술적 한계라는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실수들이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이의 생명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가? 1991년 당시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기술은 분명 지금보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부족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신중하고 치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범인의 협박 전화에 대한 대응 방식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43일 동안 50여 차례의 전화와 철차례의 메모로의 전화를 받으면서도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던 것, 김포공항에서의 미행 실패, 양화대교에서의 검거 실패까지 연이은 실수들이 결국 범인을 영원히 놓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첫 번째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더욱 정교한 작전을 펼쳤다면, 만약 무전혼선이라는 초보적인 실수가 없었다면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범인의 잔혹함이었습니다. 9살 아이를 유괴한 첫날 밤에 이미 살해해 놓고서도 43일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 이는 단순한 유괴가 아닌 극도로 계획적이고 냉혹한 범죄였습니다. 범인은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서도 차가운 목소리로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본성을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성문 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생모의 사촌동생 A씨. 그의 목소리가 범인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진범이라면 피해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던 가족이 아이를 죽이고도 43일간 거짓 희망으로 괴롭혔다는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이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업적 목적으로 실제 비극을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영화로 만드는 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오락거리가 될 뿐일까요? 이런 딜레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5년 만에 이형호 유괴살인 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선령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날 법원 앞에는 몇몇 기자들만이 있었을 뿐 세상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은 시효가 있지만 고통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이후에도 가끔씩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보나 추가 수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 효력을 잃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법적 장치가 때로는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정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형호 군이 살아있다면 지금 42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1991년 1월 29일 밤에 사라졌습니다. 9살이라는 나이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채로 그는 영원히 어린 모습으로만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범죄 수사사에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유괴 사건에서의 초동 수사의 중요성, 피해자 가족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언론 대응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개선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사건들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발전이 이형호 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희생을 통해 얻은 교훈이라는 것이 얼마나 쓰라린지 모릅니다. 33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다른 곳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잊혀진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여전히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일 수도 있고 범인을 알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제 사건이 되어버린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소중한 사람을 찾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형호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정의를 향한 끝없는 추구의 필요성을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형호 군의 죽음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년 전 겨울밤에 사라진 한 아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충분히 노력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형호 군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9살의 밝은 모습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06년 1월 28일 사건 발생 15년을 하루 앞둔 그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선령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형호 군의 아버지 이유실 씨는 그날 시효 만료가 되더라도 끝까지 범인을 찾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다시 17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이형호 군이 살아있었다면 올해 41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9살의 모습으로 우리 기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43일간 협박 전화를 받으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 그의 부모님 역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만약 첫날 밤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범인의 교묘한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 수사의 필요성도 절감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첨단 수사 기법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의 유괴 사건 대응 매뉴얼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형호 군은 그저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착했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한순간의 악의에 의해 생을 마감해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슴에 안고 가야 할 아픔입니다. 범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혹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33년간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이형호 군과 그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진상만큼은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정보라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단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 계속될 것입니다. 이형호 군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33년이 흐른 지금도 압구정동 그 놀이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곳만큼은 그때의 기억을 간직한 채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따금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형호 군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형호 군은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뛰어노는 9살 아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기억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형호 군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이형호 군을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잊혀져가는 사건들 속에서도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형호 군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미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